인간의 행복을 크게 나누면 육체적인 행복이 있고 사회적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질병으로부터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거의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행복의 시작은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서 생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성취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육체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행복,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행복이겠죠. 과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던 시절에는 소위 자유시장에 의한 내생적 성장도 활발했고 국가정책에 의한 산업정책, 외생적 성장도 잘 돼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이 됐었죠. 영국이 후발국으로 네덜란드를 극복하고 선진국이 될 때, 미국이 후발국으로 영국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될 때,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그 후에도 모든 성공한 후발국은 자유시장에 의한 내생적 성장 플러스 바로 외생적 성장, 국가정책에 의한 외생적 성장인데, 이 국가정책에 의한 외생적 성장의 핵심이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국가가 뒤떨어진 기술을 보완해줘야만 그 나라 기업이 국제적으로 선진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성장 동력을 잃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외생적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최근에 와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일본 경제가 80년대에는 미국을 앞설 만큼 발전했던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제일 많던 시절에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전 국민의 70%가 넘었습니다. 이게 2050년이 지나고 나면 경제활동 인구가 5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75%에서 50%, 뭐 차이가 별로 없네? 안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차이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75%라는 것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경제활동 인구가 50%라는 것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젊은이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냐?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부담이 3배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휘어집니까? 아닙니다. 부러집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1.3에서부터 0.7로 떨어졌다. 이거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담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면 1명의 젊은이가 2대의 로봇을 가지고 3명분의 일을 하는 게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좀 식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게 뭔지도 몰라. 선진국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우리만 그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부르고,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고 인류 문명의 아주 핵심적인 대변혁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해결책이다. 감히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하는 기관도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는 1등 국가로서의 체제와 면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민간 띵크탱크가 있어서 진보적인 미국의 정책, 보수적인 정책 수도 없이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 수준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장기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그 첫째가 정부 혁신,
이 정부는 과거의 공무원 제도로 만들어진 정부죠. 과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는 선진국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으면 됐습니다. 전자산업, 일본과 독일의 전자산업 그대로 따라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소위 유능한 머리 좋은 제너럴리스트여야 돼요. 스페셜리스트는 필요 없어요. 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과학과 기술과 첨단 학문의 소양이 있는 스페셜리스트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출산율 저하가 인류 문명의 재앙이냐? 이건 축복입니다. 원래 사람은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지 않게 돼 있었는데 농업사회의 짧은 수명과 높은 사망률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애를 많이 낳도록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탁 일어나고 나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져.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병, 백신들이 막 나와. 그때 인구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문제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도 인구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축복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구가 많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부양 대상 인구, 고령자가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을 해서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대응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적을 잘못 잡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많은 고령화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쪽으로 완전히 목적 함수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과정에서 전부 일하는 청년, 아주 일을 못할 수 있는 80대 이상의 노인, 그 사이에 모인 장년이 현재는 부양받는 은퇴자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인구 문제를 출산율 장려 정책이라는 기조에서부터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어떻게 적은 인구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면 이게 해결 가능하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